암 치료가 당신을 죽인다. 곤도 마코토 이서연 옮김. 두 번째, 오늘 자궁경부암. 대부분 가짜암이다. 자궁경부 상피내암은 2장에서는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은 두 사람을 소개한다. 자, 사례 첫 번째, 상피내암으로 수술하라는 권유를 받다. 자궁경부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은 5년 전이다. 2005년 여름 31세 때 시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세포진으로 3비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 진단의가 소개하는 대로 시립병원의 산부인과를 찾아가 조직진을 받았더니 고도 이형성 암은 아니지만 정상 조직이나 종양 조직이 이상한 모양으로 증식하는 경우라고 했다. 조직진은 2~3개월에 한 번씩 실시한다고 했다. 이 조직진은 별로 아프지 않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나는 아팠다. 긴 가위질을 통해 삽입하고 쌀알 만큼 조직을 자르지만 한 군데만이 아니라 조금 수상하거나 단단한 부위를 계속 잘라대서 내 경우에는 대여섯 군데나 잘렸다. 살짝 당기고 싹둑 자르는 느낌이 든다. 자르는 소리는 나지 않지만 통증이 느껴져서 자르는 순간을 알 수 있다. 허리도 뻐근해진다. 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굉장히 고통이 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직진을 마친 후에는 탈지면을 질에 힘껏 밀어 넣는다. 핏덩이가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 조직진은 정말 싫다. 게다가 2개월에 한 번씩은 너무 잦았다. 나는 그래서 멋대로 4개월에 한 번만 갔다. 그러다 자궁경부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처음에는 무척이나 놀랐다. 시립병원에 다니기 시작하고 1년이 지난 2006년 9월의 일이다. 전화로 드릴 말씀이 있으니 병원으로 와주세요 라는 소리를 듣고 이 형성이 진행되어 버렸구나 라고 생각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병원에 가니 여의사가 환자분은 선암인 상피내암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담담한 어조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었다. 의사는 너무 많은 환자를 접한 탓인지 사무적인 느낌의 차가운 태도로 진료에 임했다. 환자와 말도 거의 섞지 않았다. 나는 그 의사에게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다. 의사는 원추절제술을 추천했다. 임신이나 출산에는 지장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그래도 어쩐지 거부감이 들어 고민했다. 원추절제술은 자궁경부를 고갈 형태로 도려내는 수술이다. 그때 곤도 선생의 책을 읽은 어머니가 곤도 선생을 만나러 가보자고 제안했다. 어머니는 할머니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곤도 선생의 책을 읽고는 항암제를 쓰지 말아야 했다고 후회했다. 할머니는 국립암센터 히가시 병원에 입원한 지 3개월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항암제 치료를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구토를 하고 체력을 급격히 잃었다. 항암제를 투여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활기가 넘쳤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내가 곤도 선생을 찾아가겠다고 해도 시립병원의 의사는 소개장을 써주지 않았다. 미혼으로 출산 경험도 없는 환자가 곤도 선생에게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임신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런 데는 소개할 수 없어요 라며 완강히 거절하기에 제법 옥신각신했다. 전화로 다투느라 힘들었다. 결국 어머니와 곤도 선생을 바로 만나러 가자고 결정하고 개요 대학병원에 전화했다. 선생이 직접 전화를 받고는 흔쾌히 오라고 했으므로 진찰을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병리 검사 표본도 내주지 않겠다고 버티던 이전의 병원에서도 곤도 선생의 요청에 겨우 태도를 바꾸었다. 이건 시립병원에 돌려주지 말고 기념삼아 본인이 갖고 계세요 라고 배려해준 곤도 선생에게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자, 이렇게 자궁경부 원추절제술은 이렇게 하는군요.
권도 선생은 이건 종기 같은 거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말아요 라고 했다. 그제야 안심이 되었다. 지금은 아무런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당시에 수술을 받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편평상피암인 자궁경부암이 발견된 친구는 원추 절제술을 통해 자궁경부를 절제했다. 그 이후에 임신을 2번 했지만은 모두 유산하고 말았다. 물론 나도 처음에는 불안했지만은 권도 선생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암 환자라는 의식도 희미해졌다. 암 진단을 받은 지 5년이 지나고 이제 6년째 접어든다. 처음에는 암 관련한 조사에도 열심히였지만 이제는 안심하고 완전히 손을 떼었다. 구미에서는 나 같은 증세를 만성염증으로 보는 의사가 많다고 한다. 상피 내암까지는 암이 아니고 암은 침륜암 이후를 가리킨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결혼 계획은 있지만은 임신이나 출산 계획은 아직 없다. 남편이 될 사람도 자궁경부암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내가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도 그는 힘들면 아이를 낳지 않아도 좋아 라고 한다. 무리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그에게 나는 임신이나 출산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가 다시 난 아이가 없어도 괜찮아 라고 말한다. 심각한 병이라고 오해하는 모양이다. 현재는 권도 선생에게 6개월에 한 번 정도의 간격으로 진찰을 받는다. 진찰할 때는 환부를 눈으로 보고 경과를 관찰한다. 권도 선생은 조직진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권도 선생은 자궁경부를 잠시 살펴보고 나서 최근 상태가 어떤지 묻는다. 그러면 나는 살짝 감기 기운이 있다는 식으로 대답한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고민하기로 했다. 자, 이제 해설 부분이 나옵니다. 자궁경부의 상피 내암은 대부분이 가짜암이다. 이렇게 의사분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자궁경부의 상피 내암을 방치하고 관찰한 연구가 있다. 미국의 한 암 전문 병원에서 환자 67명의 경과를 관찰했는데 0기 상피암에서 1기 침륜암으로 진행된 경우는 4명뿐이었다. 침륜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단정할 수 없는 경우는 5명이었다. 나머지 58명 중 41명은 상피 내암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17명은 자연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이 보고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생검에서 암이라고 진단할 수는 있지만 자궁절제와 같은 수술과 조직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암이 상피 안에 머물고 있다고 확정 진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암세포가 상피를 넘어 안으로 살짝 들어가면 침륜암 일기로 인정한다. 침륜한 부분이 병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설령 0.1% 정도로 근소하더라도 침륜암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된다. 그러므로 수술 전에 상피 내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례 중에는 실제로는 1기가 섞여 있었을 것이다. 요컨대 그 보고에서 0기가 1기로 진행한 것으로 분류된 사례는 실제로는 처음부터 1기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가만히 두면 사라지는 것이 상피 내암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스웨덴에서 시행된 한 연구에서는 상피 내암으로 진단받은 사람 100명 중에 99명에게서 암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나도 이제까지 몇몇 상피 내암의 방치 경과를 관찰했지만 모두 침륜암으로는 진행하지 않았다. 최장 기록은 20년이 넘는다. 지금은 이 사례에서 밝혔듯이 조직 검사를 중지했지만 조직진을 실시하던 무렵에는 암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2명의 환자에게서 받았다. 결국 자궁경부의 상피 내암은 가짜암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수술 전과 상피 내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례 중에는 침륜암이 섞여 있고 설령 침륜했어도 침륜암 1기의 대부분이 가짜암이므로 수술 전에 상피 내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례의 99% 이상은 가짜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피 내암이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궁경부의 상피내암은 대부분 인유두종 바이러스 등의 바이러스 감염이나 정액 등과의 반응으로 인한 상피세포의 만생변화 혹은 만성염증이라고 볼 수 있다. 현미경으로 조사하는 병리 진단에서는 상피세포의 만성변화가 일견 암처럼 보인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상피내암의 발생 빈도가 높은 사람은 성적 활동이 활발한 30대, 40대의 여성이다. 60대, 70대가 되면 상피내암의 발생 빈도는 현저히 줄어든다. 따라서 상피내암이 침륜암으로 진행한다는 부인과 의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60, 70대는 상피내암의 발생 빈도가 줄어든 만큼 침륜암의 발생 빈도도 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침륜암의 발생 빈도나 사망 빈도는 고령이 될수록 늘어난다. 이 현상은 상피내암이 침륜암의 전신이 아니라는 사실은 물론이고 암과 관계없는 만성 변화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 사례를 토대로 설명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직형은 상피내암 중에서도 선암이었다. 자궁경부암은 편평상피암이 많았지만 근래에 들어 선암이 늘고 있다. 편평상피암에 비해 선암은 치료 성적이 조금 낮다고 알려져 있다. 즉 사망률이 조금 높다. 다만 이는 침륜암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상피 안에 머무는 선암이라면 편평상피암과 동일한 시각에서 볼 수 있다. 선암인 상피내암도 가짜이므로 서둘러 수술할 필요는 없다. 이 사례의 조직 지인에 따르면 처음에는 양성을 의미하는 고도 이형성이었다가 조직 지인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사이에 상피내암이 되었다. 이를 진행했다고 해야 할까? 이형성도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등에 따른 만성 변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형성의 정도는 상황에 따라 변한다. 바이러스 양이 늘거나 자궁상피 세포와 정력의 상성이 나빠서 반응을 일으키면 세포 형태의 변화가 일어난다. 호르몬 주기, 즉 생리 주기의 어느 시점에 조직을 채취하는가에 따라서도 세포의 형태는 달라질 수가 있다. 따라서 어느 시기에는 이형성이라고 진단받고 다른 시기에는 상피내암이라고 진단받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조직형이 변했다고 해서 암이 진행됐다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 사례의 환자는 조직진이 아파서 싫다고 말한다. 부인과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조직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강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출발점이 이형성이었고 상피내암도 가짜 암이므로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병원이 불필요한 검사를 강요하면서 환자를 괴롭히고 있을 뿐이다. 진짜 암의 전제 조건은 부인과 의사가 조직 지인에 열중하는 이유는 병변이 편평하여 육안으로는 정상적인 자궁경부의 점막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암은 혹을 만들어야 비로소 숙주가 되는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 능력이 생긴다. 이에 대해 잠시 설명을 덧붙이기로 한다. 암이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주요 장기의 기능을 저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폐암이 기관지를 파괴하여 폐로 공기가 드러날 수 없도록 막는다든가 간암이 간의 대부분을 점유하여 간 부전을 일으키는 식으로 장기를 망가뜨리는 힘이 없으면 안 된다. 그 힘의 전제가 되는 것이 곧 혹, 즉 세포 덩어리이다. 혹에 반드시 사람을 죽이는 힘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세포 덩어리라 하더라도 만졌을 때 주위의 정상 조직과 다르다고 느낄 만큼 딱딱한 혹이 아니라면 사람을 죽이는 힘이 없다. 예를 들어 갑상선은 초음파 에코 검사를 실시하면 촉진으로는 인식할 수 없었던 작은 혹이 자주 발견된다. 하지만 이 혹은 정상 조직에 비해서 식별할 수 있을 만큼 딱딱하지 않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힘도 없는 전형적인 가짜 암이다. 다만 딱딱한 혹이어야 한다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전제라고 해도 딱딱한 혹이 반드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기 바란다.
사람을 죽이는가 아닌가는 그 혹이 주위 조직에 침륜하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다른 장기로 전이 되는 성질이 있는지 없는지에 달렸다. 여하튼 딱딱한 혹은 분명히 진짜 암의 전제 조건 중 하나다. 상피내암의 병변은 만져도 딱딱하지 않고 정상 점막과 같은 감촉이 느껴진다. 또한 육안으로 봐도 평평하게 보일 뿐 아니라 정상 점막에 융화되어 혹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아니, 만들지 못한다. 이에 반해 침륜암은 초기를 제외하고 육안으로 볼 때 정상 점막과 구별될 만큼 다소 솟아오르는 병변을 확인할 수 있다. 때로는 명확한 혹을 만들고 그 일부가 궤양이 되기도 한다. 이 단계가 되면 비로소 딱딱한 혹이라는 진짜 암으로서의 전제 조건이 갖추어진다. 실제로 그런 침륜암 중에 빈도가 낮지만 전이가 일어나는 진짜 암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치료할 필요가 없는 가짜 암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육안으로 보는 시진이나 촉진을 실시하면 된다. 자궁경부의 경우에는 경부가 눈에 보이는 만큼 시진만으로 충분하다. 경부 점막이 평평하여 정상으로 보인다면 설령 상피내암이 숨어 있다고 해도 가짜 암이므로 이상 없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시진에는 자궁경부 내시경이라는 확대경을 사용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면 조직기를 실시하느라 환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아도 되고 이형성인가 상피내암인가 고민하면서 일비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내가 시진만 실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뿐이다. 참 정직하고 제대로 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자, 치료를 권하지 않는다.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난소의 기능이 멈추므로 갱년기 증상이 생기거나 불임이 되기 때문이다. 방사선 치료는 가짜 암에 대한 치료로는 과도하다. 따라서 어떻게든 치료를 받고 싶은 상피내암 환자는 원추절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원추절제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난소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불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궁경부를 고깔 형태로 도려내므로 임신했을 때 경부가 열리기 쉬워서 자궁이 태아를 지탱하지 못하고 배출해버리기 때문이다. 즉 유산하기 쉽다. 두 번째는 원추 절제 이후의 조직 검사에서 고깔 형태로 절제된 조직의 구석에 암이 목격되었다는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 경우에 담당 의는 조직이 절단되고 남은 부분에 암세포가 보이므로 절대 절제되지 않은 자궁 쪽에 암세포가 남아있을 확률이 크니 자궁을 적출하자고 한다. 이때 수술에 동의하면 자궁이나 난소만이 아니라 임파선까지 잘려 광범 자궁 적출술을 받은 상태나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원추 절제에는 이 같은 문제가 따르므로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여성은 암 방치 요법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에 방치하기로 결정했다면 산부인과 의사에게 상담해도 대개 상대해 주지 않으므로 자주적으로 방치해 보기 바란다. 그렇다면 방치 이후의 경과는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 자기 눈으로 볼 수 없는 위치므로 다른 증세를 기준으로 삼는 수밖에 없다. 한 가지 방법은 부정출혈, 비정상적인 자궁출혈이 나타나지 않는 한 부인과에 가지 않는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미 암이라는 소리를 들어버렸기 때문에 실행하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차선책은 6개월이나 1년 후에 수술을 권한 산부인과를 다시 찾아가는 것이다. 아무래도 수술받을 결심이 서지 않아서 못 왔다거나 다시 한번 검사해보고 싶다는 식으로 말하고 조직진을 받기 바란다. 그러면 이 형성으로 변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담당이와 얼굴을 마주하기 싫다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때까지의 경위는 밝히지 않고 암이 염려되어서 진찰받고 싶다고 말하면 된다. 세포진으로 진부터 다시 검사하면 세포진의 단계에서
암승으로부터 해방되는 환자도 많을 것이다. 방치요법을 실시하는 도중에 본인에게 가능한 일은 따로 없을까 하나 있다. 음식이나 건강보조제가 아니라 성관계에 관한 일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자궁경부의 상피내암은 바이러스나 정맥과 접촉하는 것이 원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처녀에게 자궁경부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바이러스나 정맥과 접촉하는 기회를 줄이면 병변은 현미경 검사에서 얌전한 형태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다. 콘돔을 사용하면 바이러스나 정맥과 접촉하는 기회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 문제는 콘돔도 이물이므로 알레르기 반응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아무리 콘돔을 사용해도 상피내암은 호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자궁경부가 바이러스나 정맥과 접촉하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분명히 병변을 현미경 검사에서 얌전한 형태로 바꾸는 지름길이 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피내암이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도 바이러스나 정맥과 접촉하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콘돔을 사용하는 방법의 효과는 임상시험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상피내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의 모든 환자가 병변을 절제당해 연구 대상으로 삼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설명했듯이 상피내암은 언젠가 자연히 소멸되므로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런데도 여기에 콘돔에 대한 설명한 이유는 자궁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성관계 자체를 아예 중단해버리는 여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바이러스나 정자와 접촉하는 기회를 차단할 방법이 있다고 알려두고 싶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볼까요? 자, 출혈은 있지만 사례 이 두 번째에서 사례 첫 번째를 받고 그 다음에 사례 두 번째에 출혈은 있지만 지금은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 자궁경부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은 2년 전 40세 때다. 직장에서 받은 종합검진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고 2008년 8월 병원을 찾아갔다. 확실히 이상세포가 있지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고 그 이후에 여러 번 진찰을 받았다. 이제 슬슬 경과 관찰도 그만두시지요 라는 얘기가 나오던 무렵 그때까지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이다. 2009년 4월이었다. 최초의 진단은 자궁체암으로 자궁을 전부 적출하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경부암의 가능성도 있다. 자궁을 전부 적출하지 자궁을 전부 적출하는 수술이 설명을 들었다. 적출하지 않는 수술도 있지만 이 병원에서는 불가능하다며 간켄 아리아케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받았다. 남편에게는 한동안 알리지 않았다. 남편의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아 꼭 구경을 갈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웃으면서 갈 수 있는 마지막 꼭 구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의사는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치료를 서두르지 않은 덕분에 암이나 치료에 대해 조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이 무렵에 곤도 선생의 이론을 인터넷에서 접하고 책을 구해 읽었다. 간켄 병원에서 남편과 함께 다른 의사의 소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찾아갔다. 하지만 의사는 체암인지 경부암인지 딱 보면 알죠. 다른 소견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라며 성급히 부인과 진찰을 시작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몸을 이리저리 만지기에 상당히 불쾌했다. 암은 얕지만 넓습니다. 3cm 정도가 되네요. 침륜된 부분은 2cm 이하로 보입니다. 선암이라면 보통은 자궁을 적출해야 하지만 육모선 유두종 선암종이므로 원추만 절제해도 됩니다. 라고 의사는 말했다. 방사선 치료는 불가능한지를 물으니 선암은 수술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수술하는 방법은
회의에 붙여서 저희 병원만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거기서 원추 절제가 불가능하다고 정해지면 따라야 합니다. 라고 했다. 내가 개요 대학병원에 있는 권도 선생의 의견도 듣고 싶다는 바람을 밝히자 의사는 심기가 불편해진 모양이지 다른 방법을 원한다면 다른 병원으로 가시죠. 방사선은 말도 안 됩니다. 회의가 있어서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벌떡 일어섰다. 남편이 만류했지만은 더 이상 말씀드릴 이 없네요. 라고 말을 남기고 사라져버렸다. 다음 진찰 예약을 당장 취소하고 영상이나 생검을 통해 얻은 자료를 돌려받았다. 개요 대학병원에 간 것은 그 직후다. 권도 선생은 암인 건 분명하네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선암이라도 방사선 치료는 가능합니다. 이 유형은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 이왕 방사선 치료를 한다면 커지기 전에 하는 편이 좋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나와 남편은 진짜 암이 아니라면 작아질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면서 얼마 동안 상태를 지켜보고 싶다고 부탁했다. 상태를 지켜본다고 해도 부인과 진찰은 도저히 좋아질 수가 없었다. 싫어하면 안 된다고 머리로는 생각했지만 쉽지 않았다. 결과에 일희일비했고 다음 진찰에서 암이 커지면 어떡하나 싶어 두려웠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진찰을 앞둔 날에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내가 진찰을 받은 이유는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앞으로 어느 정도 살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비록 남은 시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은 암이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니 다행이었다. 설령 앞으로 몇 년 정도 살 수 있는지 알게 된다고 해도 그 시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몇 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 수가 없다. 어차피 누구나 자신이 언제 죽는지 모르고 산다. 그렇다면 진찰을 받지 말고 말기 증상이 나온 다음에 완화 간호를 받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지만 진찰을 받고 싶지 않다고 밝힌다면 권도 선생은 받아들여 줄까? 병원에서 압박할지도 모른다. 남편도 확실히 말하지는 않지만 암이 커지기 전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면 하는 느낌이다. 진찰을 거부하면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고민에 빠져 있다가 언제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삶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죽음을 실감하게 되니 어쩐지 마음이 평온했다. 꼭 구경도 여전히 웃으면서 하러 다니고 싶었다. 2011년 자, 이렇게 불안한 중에서 4월 권도 선생에게 이제 부인과 진찰은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다행히도 내가 걱정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진찰은 그만두고 나서 오히려 불안이 주로 병원에 가기가 수월해졌다. 권도 선생과 함께 2년간 가만히 상태를 지켜보았다. 요즘은 처음 진찰을 받을 때보다 암이 약간 커진 듯하여 일비기에 가깝다고 한다. 자궁 경부암의 사인 중에는 대량 출혈이나 신부전이 많으므로 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권도 선생에게 질문을 받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수혈도 투석도 원하지 않는다. 대량 출혈은 그다지 괴롭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 경우에 따라 다르더라도 그 자체로 괴로운 투석만은 피하고 싶다. 통증을 느끼게 되면은 완화하고 싶겠지만은 되도록이면 자연스럽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다. 이는 치료의 방식이라기보다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다. 나의 선택을 권도 선생과 남편이 존중해주니 고마울 따름이다. 지금은 부정출혈이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정도다. 생리인지 부정출혈인지 몰라서 이대로 죽게 될지 모른다고 걱정할 때도 있지만 매번 생리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안심하곤 한다. 어떤 치료를 받을지는 환자가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해도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선택지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 모양이다. 병을 부인하고 있다는 비난을 들은 적도 있다. 나는 앞으로 닥쳐올 고통을 각오하고 가만히 두는 방식을 선택했을 뿐이지 인생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자, 그래서 이제 해설을 합니다. 가짜 암도 치료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다. 어떤 때일까? 자, 이 부분은 또 다음 차례에 해보도록 합시다.